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정우상입니다. 이제 슬슬 좀 뭔가 몸이 좀 찌뿌둥해지고 좀 피로가 오는 시기인 것 같아요. 뭐 충곤증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참 이게 경향성과 싸워서 이기기가 힘들다는 것을 늘 이렇게 알게 됩니다. 오늘 이제 토크빌과 관련해가지고 오늘 이제 출근을 하는데요. 차에 이렇게 차들이 이렇게 쭉 서고 있었거든요. 근데 신호가 파란불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차들도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한 약 5초 정도? 그래서 이제 그 뒤에 있는 차가 빵 하고 클락션을 울리니까 그제서 이제 부랴부랴 차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죠. 왜 토크빌이 떠올랐냐면은, 혹시나 토크빌이 이야기하고 있는 정치적인 자유를 좀 이야기 점에서 사람들이 아마 차에서 다 뭘 하고 있었겠습니까? 뭐, 다른 이제 여러 가지 일이 있었겠지만은, 대부분 아마 스마트폰을 하고 있었겠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한테 몰두를 하다 보니까 차들이 움직여야 되는 상황에서도 움직이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한테만 고립이 되면서도 다른 쪽을 볼 수가 없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시야를 틀어서 진작에 파란불이 왔을 때 갔었으면은 교통체증은 안 일어나겠죠. 그래서 좀 우리가 정치에 참여해야 된다, 혹은 뭔가 우리뿐만이 아니라 타자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이유, 좀 뭔가 비유 아닌 비유가 될 것 같아가지고요, 가지고 왔습니다. 뭐 칸트랑 관련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오늘 수업에서는요. 그래서 오늘 수업은 어떻게 될 거냐? 저번에 이제 우리가 칸트를 쭉 복습하면서 이제 남은 정어명법 제2, 3, 4 원칙 한번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칸트의 사회계약론과 연구평화론에 있는 내용을 정말 간략하게 좀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현대의 세계의 변화다 보니까 윤리뿐만이 아니라 정치 사상사까지 다 아울러야 돼가지고요, 칸트의 정치 이론까지 가지고 온 거니까요,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뭐 어디까지나 메인 이야기는요, 오늘 칸트의 정언명령이 좀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금 정언명령을 쭉 하고 있었습니다. 정언명령. 칸트한테서 이 정언명령은요, 선의지라는 일종의 선언적인 역량에 있는 것들을 다시 원칙을 파악한 걸 다시 끄집어내는 거예요. 근데 이 정언명법에 있어서 가장 큰 핵심은 뭐가 되겠습니까? 사실 가장 큰 핵심은 고정과 윤리도 다루었고요. 그 다음에 전에 수업 시간에 다룬 거예요. 바로 보편화 가능성이죠. 형식이에요. 정언명령의 형식은 내 행위의 준칙이 보편적 법칙이 될 것을, 또한 동시에 의혹할 수 있는 오직 그러한 준칙에 따라서만 행위해라. 다시 보편화 가능성이 주는 함의, 제가 옛날에 고정과 윤리 시간에 이야기했었는데, 바로 불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뭐 이제 똑같은 일을 했는데, 누군가한테는 1원을 보상으로 주고 누군가한테는 4원을 보상으로 줘. 이거는 보편화 가능성이 어긋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의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정하다 혹은 뭐 임파셜리티라는 개념을 이제 이 보편화 가능성이라는 맥락에서 파악하고 있을 텐데, 그런 의미에서는 칸트가 이 맥락을 잘 파악하고 있는 거죠. 왜 계속 보편화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냐면은, 이제 휴음이라던가 상대주의 같은 것들이 다 지금 뭔가 보편화 가능성이 막을 여지를 제공하지 않습니까? 물론 휴음 같은 경우는 누누이 이야기하지만은, 이 도덕의 근거가 보편적 적용이랑 그 다음에 보편적 근거랑 적용 가능성이라는 점에서 이거를 배제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휴음은 오히려 정말 냉철하게 본 거야. 근데 휴음을 곡해하는 사람들이 감정에 따라서만 행동한다면은 그거 내로남불 아니야 라고 극단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까지는 좀 확실하게 좀 알아두시고요. 일단은 하여튼 이게 정언명령의 핵심은 이 보편화 가능성인데요. 오늘 배울 내용은 이제 드디어 보편화 가능성 다음 이외에 칸트가 정언명령이 추구하는 이야기들에 대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정언명령, 특히 먼저 첫 번째로 오늘 수업에서 보게 될 제2 명령이라고 할게요. 명령이
그 목적 자체의 정식은요. 오늘날의 인권을 존중하는 친구들이라면은 반드시 조금 아예 암기를 해주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다들 알고 있는 인식을 다시 한번 끄집어내는 거예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 자신의 인격에서와 같이 모든 사람의 인격에 있는 인간성을 언제나 동시에 목적으로 대우하고 결코 단순한 수단으로 대우하지 말라라고 나와 있어서요. 뭘 나와 있냐면요. 인간성을요. 항상 목적으로 대우하래요. 그리고 수단으로 대우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뭐 그냥 단순히 생각해 보기에는 당연한 말이죠. 인간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냐. 그 이유는 무엇일까? 칸트는 어디서 찾았을까? 칸트는 우리가 인격에 있는 인간성을 이 사람들한테 대우해야 하는 이유는 뭐 때문이다? 바로 이성적 존재자라고 하겠습니다. 이성적 존재자가 바로 이성을 지녔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이성을 지니고 있죠. 근데 이제 물론 여기서 말하는 이성은 물론 순수 이성과 실천 이성을 다 포함하겠지만은 조금 더 도덕적인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우리 인간은 모두 다 실천 이성을 지녔기 때문에 목적 자체로 대우해야 한다는 맥락으로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기서 말하는 이 이성이라는 것은 나중에 이제 바로 보게 될 위지의 자유과도 연결이 되겠지만은 도덕적인 행동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자체로 존엄성을 지니게 된다는 거죠. 지금 하게 될 이야기는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을 텐데 한번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거냐면요, 인간성을 언제나 목적으로 대우하고요 수단으로 대우하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이건 뭐 대부분 알고 있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 저기 보시면요, 자신의 인격에서와 같이 모든 사람의 인격에 있는 인간성을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면은 단어가 두 개가 구분되고 있는 거죠. 하나는 인격이라는 말이 나오고요, 하나는 인간성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인격과 인간성에 대한 설명이 제가 알기로는 형이상 정초에서는 보지 못한 것 같아요. 근데 다른 책, 뭐 수수이성 비판인가? 거기서 아마 실천이성 비판이라는 책에서 이제 보니까 나온 것 같은데, 칸트가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요, 인간성은요 동물 플러스 이성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진짜 인간이 이성을 지닌 인간이라면은 그 안에 다 이 인간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성이 있다. 그러면 이제 인간성을 항상 목적으로 하라고 하니까 인간이라면은 모두나 다 이성을 지녔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목적으로 대우해야 한다라는 이야기 나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인격이라는 말은요, 이거 받고 더블로 갑니다. 무슨 말이냐? 동물과 이성 하나 받고요. 여기에 중요한 한 가지, 우리가 간과 일과했을 수도 있어 한 가지가 더 붙어요. 바로 뭐가 붙느냐?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요. 칸트는 귀책 능력이라고 하는데요. 이 인격은요, 동물이 지니는 성질, 경향성이라고 할게요. 경향성 플러스 이성에다가 책임까지 질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주체를 가지고 인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인격과 인간성이 엄밀하게 구분되고 이게 시험까지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까지는 볼 수는 좀 어려울 것 같긴 하지만은 그래도 좀 엄밀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싶었어요. 그리고 혹시나 생활과 윤리를 공부하는 친구들이라면은 칸트가 왜 사형제도에 대해서 찬성을 하는지도 이 인격이라는 개념을 그대로 드러나게 되는 거죠.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돼. 근데 남을 죽였어. 그러면 남을 죽인 행위에 대해서 똑같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거죠. 따라서 남을 죽였기 때문에 너는 죽어야 돼. 라고 하는 그거가 인격이라는 개념에서도 좀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인격과 인간성에 대한 설명은 이쯤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또 봐야 되는 게 뭐냐면은 인간성을요,
언제나 동시에 여기서 보면은 이것도 좀 짜투리인데 명료하게 합시다. 언제나 동시에 목적으로 대우하고 여기 나오는 붙이는 말이 결코 단순한 수단으로 대우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는 살아가면서 사람들을 목적으로 대우합니다. 그쵸? 목적으로 대우해야 돼. 이 명령까지는 알고 있어.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필요로 할 때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혹시 여기서 버스 타는 친구들이라면은 내가 버스를 타는 거는 내가 학교에 오기 위해서 그 버스 아저씨를, 버스 기사님을요, 수단으로 대우하는 거지. 학교에 오기 위해서 버스를 썼다. 그럼 난 버스를 쓰기 위해서 버스 기사님을 수단으로 썼다. 근데 칸트가 하는 이 언제나 동시에와 결코 단순하게라는 말에 내포되어 있는 건 뭐냐면은 대우할 수는 있지만은 그 경우에도 우리는 기사님을 목적으로 대우해야 한다. 버스 기사님을 단순히 내가 가기 위한 수단으로 대우해서는 안 된다. 결코 단순한. 그러면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버스에 탈 때도 감사합니다라는 인사를 한 번쯤은 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조금 극단적으로 좀 설명을 할게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올해 목표가 내가 원하는 학교에 가고 있는 것이 목표야 라고 했을 때 그 목표를 가지고 선생님을 이제 활용할 수도 있죠. 아, 내가 이런 거 물어보면 선생님이 알려주지 않을까? 이런 거 내가 필요로 하면 선생님이 주지 않을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선생님 또한 수단으로 이용될 수는 있어요. 근데 다만 칸트가 또 이야기하는 건 뭐냐? 선생님을 그렇게 이용할 때에도 혹은 조금 더 순화해서 선생님의 도움을 받을 때에도 우리는 그때의 선생님들을 결코 단순한 수단으로 그냥 기부만 하는, 받기만 하거나 거기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길을 답변을 좀 들게 주는데 아예 읽고 그냥 넘어가, 일십해, 이런 것이 아니라 적어도 선생님 또한 언제나 동시에 목적으로 대우할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감사합니다라는 말 한마디 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게 다시 더 넘어가가지고 지금 우리가 학교라는 사회에 속해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사회에 나아가게 됐을 때에도 적어도 우리가 관계 맺고 있는 존재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목적으로 대우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좀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그래서 이 칸트의 이 목적 자체의 정식이라는 점에서 이거는요 보편화 가능성이 간과하고 있던 것들을 그대로 다 세이브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자살 같은 것도 봤을 때 자살을 보편화를 왜 못해? 라는 이 보편화할 수도 있잖아 라는 억지 논리에 대해서 칸트가 이 제2명법을 통해서 그대로 보충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거는 너 자신의 생명을 그냥 수단으로 대우하는 거지 목적으로 대우하는 거 아니야. 거짓말도 너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혹은 경향성의 충족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이용하는 거지 그거는 목적으로 대우하는 것이 아니잖아. 그래서 이야기해주고 싶은 건 뭐냐, 이 목적 자체의 정식이 말은 굉장히 너무나 당연해 보이지만은 그렇게 추상적인 것보다 상당히 좀 구체성을 지니고 있다. 그리고 그 근거는 뭐냐, 이 언제나 동시에 목적으로 대우하면서 결코 한낱 단순한 수단으로 대우하지 말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왜 다른 사람들한테 예절을 베풀어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전달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칸트의 제2명령에 대한 설명은요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요. 그럼 이제 두 번째 제3명령이라고 해서요 이제 의지의 자율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는요 별표를 좀 쳐주세요. 물론 이것도 중요한데 이거는 그것보다 조금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 의지의 자율이 칸트 윤리학에서의 가장 기본적인 핵심을 따르기 때문이죠. 사실 어느 정도 중요한 이야기는요 한 걸로 한 것 같습니다. 어떤 거냐? 우리는 의지, 윌 혹은 윌레 독일어로 이런 것들을 지니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의지는 어떤 것들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 첫 번째 경향성을 충족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제가 이야기했지고 안트라고, 그리고 도덕 법칙을 따를 수 있다고 봅니다.
가봅시다. 이 경향성을 따르는 것은요, 완트. 우리는 이 완트를 주로 동물들의 세계로 표현하고, 동물? 그럼 다시 동물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자연 법칙을 따른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거를 칸트는요, 현상계라고 이야기합니다. 반면에 이 자연 법칙을 극복하고요, 인간은 의지를 가지고 도덕 법칙을 선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연 법칙과 도덕 법칙을 한칸트도 약간 여기서 좀 대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예지계라고 해요. 혹시나 여기서 이야기하지만은 칸트한테도 이 자연 법칙은요, 기계론적인 관점을 갖고 있습니다. 기계론적인 관점을. 그러니까 모든 것은 미리 결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바꿀 수 있는 것은 뭐지? 자기 의지뿐이에요. 근데 그 의지를 도덕 법칙을 선택한다면은 나는 이 자연 법칙과는 다른 이 예지의 영역에서 뭘 누리게 된다. 만약에 이것을 행동한다면은, 이걸 선택한다면은 인간은 거기서 진정으로 자유를 느끼게 된다. 그리고 칸트한테서의 자유는 곧 자율, 어토노미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 이렇게 되나요? 네. 스스로 자기 입법하는 존재로서 나는 경향성을 고를 수 있었지만은 의지를 발휘해서 이거를 골랐어. 그래서 나는 자연세계에 속하지 않고 예지계의 성원으로서 존재할 수 있는 거야. 다시 한번 좀 어려운데 정리하겠습니다. 칸트에 따르면요, 인간은요, 여기에도 속해 있고요, 여기에도 속해 있어요. 근데 진정으로 자유롭기 위해서는 이거를 고름으로써 내가 하고 싶지만, 완수하고 싶지만 해야만 하는 오트에 있는 것을 고름으로써 나는 진정으로 자유로워질 수 있다 라는 말을 칸트가 합니다. 그래서 이 칸트가 이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자율은 이성적 존재자의, 이게 여기서부터 핵심이죠. 존엄의 근거이다. 다시 도덕 법칙을 따르는 사람은요, 자유로우면서 그 순간 존엄성을 갖게 돼요. 그리고 존엄성을 갖게 된다는 점에서 항상 목적으로 대우할 수 있게 됩니다. 동시에 목적으로 대우해야 한다. 인격이 존엄성을 지니는 이유는 의지를 가지고 도덕 법칙을 자기 입법을 해서 그거를 지킬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존엄하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점에서 이 칸트한테서의 이 의지의 자율이라는 거는요, 진짜 일종의 도덕이라는 것에, 혹은 뭐 윤리라는 것에 신성하다는 것을 완전 진짜 일깨워주는 하나의 명령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칸트가 뭐라고 또 하냐면요, 도덕 법칙을 자유의 인식 근거예요. 그 다음에 자유는 도덕 법칙의 존재 근거이다 라는 이야기를 해요. 이게 좀 말이 뭔가 좀 거시기하죠? 도덕 법칙은 자유의 인식 근거이다. 우리가 왜 자유로운가? 도덕 법칙이 있기 때문에 넌 자유로울 수 있어. 왜? 자유를 선택할 수 있어. 여기서 말하는 자유는 다 자율, 오토노미의 개념으로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자유는 도덕 법칙의 존재 근거이다가 우리가 자유롭기 때문에 도덕 법칙을 고를 수 있는 거야. 좀 일종의 그냥 상호관계, 이 자유와 도덕 법칙은 아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도덕법칙, 그리고 이 의지의 자율 때문에 도덕법칙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거고, 도덕법칙을 따름으로써 진정으로 자유로워진다라고 보게 되는 거예요. 뭐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까 어려울 수 있겠지만은 한 가지만 좀 더 이야기하고 본다면은 뭐냐면은 이 칸트가 경향성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삶의 목적으로 추구하는 행복에 대해서 칸트는
정초에서는 뭐라고 하냐면요, 경향성들의 충족, 경향성의 만족, 이거. 경향성의 충족을요, 우리 칸트는 행복이라고 정의를 해요. 그렇게 한다면은 칸트는 행복을 추구했을까 안 했을까? 그래서 가원명령, 행복을 위해서 뭐뭐 해라라는 것이 칸트는 도덕적으로 그러지 못하다고 본 거예요. 근데 신기한 거는 칸트가 이제 이거 잘 자료가 없을 것 같은데, 칸트가 신기한 건 뭐냐면은 자기 행복은요 추구를 안 했지만요, 타인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은요 정어명령이라고 봤습니다. 근데 이제 조금 여기서 유추할 수 있는 거는 뭐냐면은, 여기서 말하는 타인의 행복을 추구해 주는 거는 내 경향성을 희생해서 타인을 도와주는 것을 내포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이제 나아가면은, 그러면은 이 행복과 도덕이라는 것이 양립 불가능해? 라는 질문이 나올 텐데, 칸트는 행복과 도덕이 양립 가능하다고 주장합니다. 행복과 도덕이 양립 가능하다. 어떻게 가능해? 나는 그래서 이제 칸트가 정초가 아니라 다른 책에 보면은 실천이상 비판이거든요. 거기 보면은 이제 행복을 위해서 요구되는 것은 첫 번째 영혼의 불상, 그 다음에 두 번째 신, 뭐 이런 걸 이야기해서 너가 도덕적으로 행복했을 때 거기에 따르는 도덕에 따르는 행복을 신이 너가 죽으면 줄 거야. 그래서 영혼 불멸까지 해가지고 이제 세 가지를 이제 요청을 해요. 실천 이상의 요청이라고 해서 그 신과 그다음에 영혼 불멸과 그다음에 한 가지씩 더 요청을 해서 이 세 가지 콜라보를 통해서 너가 죽으면은 너의 도덕성에 상응하는 그 보상들을 신이 줄 거야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완전 따지고 보면은 기독교 윤리랑 비슷한 거죠.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칸트는 분석과 종합이라는 것을 쓰는데, 기독교 윤리를 그 당시에 아마 독일에서는, 독일뿐만이 아니라 모든 서양에서 기독교 윤리가 굉장히 우세했을 거 아니에요? 그것들을 쭉 분석해 보니까 원칙을 난 보편화 가능성이랑 그 다음에 목적 자체랑 의지의 자유를 찾았어. 다시 근데 이걸 뽑아서 대입해 보니까 말이 되네? 근데 문제는 행복이랑 이게 도덕이 양이 가능하냐는 말이 있는데, 나는 가능하다고 봐. 뭘 통해서? 세 가지 요청을 해. 신과 그 다음에 영혼 불멸과 이거 한번 다시 파악한 다음에 그 다음 시간에 가지고 올게요. 이거 가지고 온다면은 너가 죽은 다음에 이 덕에 상응하는, 너의 도덕성에 상응하는 행복을 줄 거야 라고 해서 이걸 칸트가 뭐라고 하냐면 최상선이라고 이야기해요. 최상선. 근데 뭐 여기 행복과 여기 이것까지는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 행복과 도덕이 양립 가능하고요. 거기에 위한 세 가지 요청했고, 그 다음에 이걸 추상선이라고 한다까지는 여러분들 모르셔도 됩니다. 다만 자기 행복 추구보다는 타인의 행복 추구하는 것을 더 정한 명령으로 내세웠다. 이거는 가원명령이에요. 칸트한테서 가원명령이고, 이건 다시 또 자연법칙을 따르는 것이고, 자연법칙을 따르는 것은 타율적인 삶이다. 이걸 표시해야 되는데 이걸 따르면은 타율의 삶을 살게 되고, 이걸 따르면은 자유의 삶을 살게 된다. 타율과 자유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칸트한테 영향을 준 또 하나의 사람은 이제 장자크 루소라는 것을 알게 되겠죠. 그래서 사실 루소의 그 일반 의지도 여기 사실 얼추 다 들어맞는 것 같아요. 공동체의 공동선양한 의지. 그러니까 일종의 사상적인 동기를 루소가 제공한 거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물론 이제 여기 뭐 뉴턴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것들 다 있긴 한데, 뭐 칸트는 뉴턴의 그 루소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제 사도식을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칠판이 조금 지금 공간이 다 찼죠. 그러니까 한번 좀 지우고 아예 그 다음에 사회계약론이랑 같이 동시에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따 봐요.